예, 기후예측과장 김동준입니다. 올해 여름철 전망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순서는 일단 올해 지금까지 봄철 기상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엘니뇨, 라니냐, 그 다음에 여름철 전망, 태풍, 그리고 가을철 전망,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봄철 기상 특성입니다. 올해 봄철 현재까지 5월 22일까지 평균 기온은 12.3도로 평년보다 좀 높았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은 343.6mm로 평년보다 좀 많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4개 있는데요. 왼쪽에 위 그림이 평균 기온, 그 다음에 오른쪽 있는 그림이 평기온 기온의 편차입니다. 평년보다 얼마나 더운 낮 혹은 기온이 낮은 날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마찬가지로 강수량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시기열을 보시면 이제 그 3월, 4월 그리고 5월 현재까지 기온의 시기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3월 달에 기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평균 기온이 8.1도로 평년보다 2, 3도 정도 지금 기온이 높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기록은 최저 기온 포함해서 역대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 같은 경우는 3월과 4월 그리고 5월 현재까지 계속 평년보다 좀 많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기온하고 강수량 그리고 황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온은 특히 이제 3월 달에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좀 길게 글씨를 좀 쭉 써놨는데요.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요 그림은 대기 중층 고도의 그 평년 대비 고도장이 얼마나 높았나 낮았나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좀 평년에 비해서 고도가 낮고 또 그 얘기는 기온이 좀 낮았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평년에 비해서 기온이 고도가 높고 또 기온도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약간 태극 무늬 모양으로 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린란드 중심으로 시작해서 우리나라 쪽까지 쭉 붉은 영역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베리아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북쪽까지 이렇게 좀 파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이렇게 찬 공기들이 좀 발달을 했지만 그것이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발달한 기압능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까지 좀 남쪽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북쪽으로 좀 북편해서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는 찬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좀 막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는 그림은 대기 하층의 바람장 그리고 해면기압의 편차인데요. 우리나라 동쪽, 일본 동쪽으로 해서 좀 고기압성 편차가 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좀 따뜻한 남풍기류가 그리고 따뜻하고 수증기가 많은 그런 남풍기류가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었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봄철 특히 3월 달에 우리나라는 좀 기록적인 고온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 같은 경우도 그 강수가 좀 잦고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봄철들을 경험했습니다. 황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평년 수준의 황사를 예측을 했었고요. 현재까지 이틀 정도 황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관측이 됐었고요. 그 황사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는 데는 황사 발원지의 조건 그리고 황사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류가 좀 중요한데요. 황사 발원지의 상태는 황사가 좀 잘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서 평년 수준으로 황사가 발생했지만 기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기류가 좀 막혀 있고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북서 기류보다는 남서기류가 좀 지배적인 그런 봄철을 경험했기 때문에 북서기류를 따라서 유입되는 황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틀 지금 황사가 관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예보를 보셨겠지만 어제 그제 중국 쪽에서 발원한 황사 영향으로 오늘 밤에서 내일 사이에 황사 가능성이 지금 예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엘니뇨 라니냐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저희 기상청의 엘니뇨 정의에 의하면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 구역에서 평균된 3개월 이동 평균된 해수면 온도 편차가 평년보다 0.5도 높거나 낮으면 이제 엘니뇨 혹은 라니냐라고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그 정의에 의하면 2017년 하반기 이후, 그러니까 8월, 9월 정도 이후에 라니냐가 발생을 해서 한 7개월 정도 지속이 됐고요. 올해 3월까지 약한 라니냐 상태를 보이다가 현재는 중립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지금 최근에 5월달 최근에 현재 그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 편차인데요. 현재 평년과 같은 해수면 온도를 보이고 있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세계 각국에서 예측한 엘니뇨 라니냐의 예측 결과인데요. 일단 올해 여름철 그리고 가을철까지는 현재 중립 상태로 돌아간 해수면 온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열대 해수면 온도 그리고 대류 활동 현황들을 잠깐 보시면 해수면 온도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에서 중립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대류 활동 같은 경우는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림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평년에 비해서 대류가 좀 억제되는 부분,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평년에 비해서 대류가 좀 활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열대 태평양을 중심으로 좀 대류가 억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인도양과 북태평양, 아열대 지역에서는 조금 대류가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남동쪽 해상에서는 좀 대류가 억제되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일본 남쪽으로 해서 고기압성 순환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름철 전망입니다. 여름철 전망을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학 모델의 결과 그리고 기후 감시 요소들에 대한 분석들을 했는데요.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북태평양 고기압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 강수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름철 전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름철 후반에는 열대 중태평양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지만은 이제 베링해 부근 쪽에 지금 그 해빙이 평년보다 좀 많이 높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기압능이 발달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전망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동쪽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제 우리나라 동쪽으로 해서 평년보다는 좀 북동쪽으로 확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후반에는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제 온난 다습한 남서류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가능성이 좀 많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향인데요. 과거 경향, 여름철 강수와 기온의 경향을 살펴보면은 강수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기온 같은 경우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6월 달의 기온이 좀 선형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온 증가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보 생산하는데 반영을 했습니다. 여름철 전망입니다. 기온은 6월과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그 다음에 7월 같은 경우는 평년과 유사한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 같은 경우는 이제 장마 기간을 포함해서 6월, 7월에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 그리고 8월 달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북태평양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좀 무더운 날씨가 나타날 때가 있겠는데,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강수량 같은 경우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다만 이제 8월 같은 경우는 대기불안정으로 인해서 좀 지역적으로 강한 순학성 강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수의 좀 지역적인 편차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태풍 전망입니다. 태풍은 현재까지는 4월까지 태풍이 3개가 발생했고요. 평년에 비해서 조금 많은 수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태풍 전망을 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역학 모델하고 여러 가지 통계 모델들, 그리고
이 그 태풍이 발생하기에 좋은 조건을 보이는지 그 해수면 온도의 조건들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보를 생산했고요. 올 여름철에는 이 태풍,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태풍이 평년 수준보다 조금 적거나 평년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는 영향태풍의 수는 평년 수준으로 한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그림은 이제 그 해수면 온도 특성에 따라서 태풍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좀 도식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엘니뇨 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좀 길게 들어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라니냐 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좀 서쪽에서 발달해서 짧게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경향을 보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수면 온도 상태가 평년 수준이기 때문에 요 중간 정도로 해서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을철 기후 전망입니다. 가을철 기후 전망은 주로 저희가 역학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을 했고요. 기온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 그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조금 적은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니뇨 라니냐는 현재 중립 상태를 보이고 있는 그 해수면 온도 수준이 가을철까지는 일단 중립 상태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은 좀 그 신뢰도가 낮긴 하지만 엘니뇨로 발달할 가능성 혹은 중립으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한 반반 정도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기타 뒤쪽에 있는 자료들은 보충 자료들인데요.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온 시기열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최근 73년 이후에 그 여름철 기온, 우리나라 기온의 시기열인데요. 그 까만 선으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점차적으로 기온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달의 기온이 특히 좀 강한 증가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여름철 평균 기온이 좀 과거보다 높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강수량 같은 경우는 특별히 경향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대야 폭염일수인데요. 왼쪽 그림이 열대야 일수, 오른쪽 그림이 폭염 일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뚜렷하게 과거와 최근에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 1994년 이전과 이후로 좀 구분되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4년 이후에 1994년에 굉장히 강한 엘니뇨가 있었고요. 그때 그 여름철 열대야 폭염들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그 이후로 좀 과거에 비해서 열대야가 한 2배 정도, 폭염 같은 경우도 한 4일 정도 여름철에 폭염 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표 중에서는 좀 눈여겨보실 부분들이 요 괄호 안에 있는 숫자인데요. 6월, 7월, 8월 그 평균 기온하고 그 다음에 최근 10년의 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인데 세 달 다 평년에 비해서 최근 10년이 좀 높았던 걸로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여름철 강수량 변화 중에는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왼쪽 그림인데요.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장마 시작 전 강수량,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장마 기간의 강수량이고요. 초록색이 장마 종료 후의 강수량인데 보시는 것처럼 장마 종료 후의 강수량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있는 특이기상 현상들은 이제 각 해들의 사례이기 때문에 좀 자료를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이 건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서서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름철 후반에 북태평양 고리압이 북동쪽으로 평양으로 확장하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온난 다습한 남서리가 들어와서
평년보다는 좀 더울 수 있다고 보는데 예. 더위는 그런데 온난 다습한 남서리인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게 전망되고 있고요. 예. 가을철에도 보면 강수량은 적게 되어 있는데 원인이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역학 모델, 통계 모델 결과를 종합했을 때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요 그림만 보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북동쪽으로 치우치면서 그 가장자리로 해서 우리나라로 다습한 그러니까 그 수증기가 많은 기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요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고기압 영향권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 있을 수 있는 날들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원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통계적인 결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나라 강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에서 이제 만주 지역의 그 토양 수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유의하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봤을 때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중국 내륙 혹은 만주 지역의 토양 수분 현황을 봤을 때 6월이나 8월 같은 경우는 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예보를 냈습니다. 예, 다음 질문. YTN 정혜입니다. 예. 예. 장마철 후, 그러니까 전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근 기후가 있잖아요. 예. 강수량은 적지만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는 거 있고 강수 일수용으로 어떻게 보시는 강수 일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여름철 강수 중에서 장마철 강수량은 평년보다는 많지 않겠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장마철 강수량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통계적인 분석 방법들을 좀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장마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지는 않은 수준이지만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서 8월, 7월 하순에서 8월 사이에는 일단 8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지 않겠지만은 그거에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얼마나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성 호우 형태로는 좀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염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올해 저희 기후 쪽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들에 따르면 저희가 이상기후라고 말하는 좀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유기 마이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지방 혹시나 지리시는 지방 연락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 평균 기온이긴 하지만 평균 기온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 6월하고 8월이 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가능성은 있는데 기록적인 폭염 같은 극한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하셨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평년보다 강하게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해서 좀 우리나라가
그 장마도 좀 평년하고 다른 집중호우성 장마를 보였었고, 그 다음에 기온도 높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영향을 주고 있는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일단은 여름철 전반 그리고 중반까지는 평년하고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온이나 강수량 쪽에서 특별히 기록적인 기온이나 강수량을 기록할 가능성은 좀 적겠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잠깐 지방을 보겠습니다. 지방에서 혹시 질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 켜고. KBS 김정기자입니다. 어디 소속 어디죠? 지금 이 소속이시죠?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수도권기상청 KBS 김정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여름철 전망을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름 전반에는 평년하고 동일하고 여름 후반에는 상당히 그 일본 내륙으로 약간 상승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그 봄철 강수량을 보면 그 담수율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양호한 편인데 여름철에 평년과 비슷한 강수량을 보게 되면 혹시 농사나 혹은 가뭄에 혹시 또 새로운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 같은 경우는 지금 봄철에 강수량이 워낙 많아서 대부분 해갈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여기 가로 안에 평년 수준의 강수량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봄철의 강수량보다는 평년 여름철 강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6월 같은 경우도 130mm에서 180mm 정도 되고요. 7월, 8월 합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여름 강수량은 뭐 한 600~700mm 정도 되기 때문에 평년보다 조금 적은 수준으로 강수가 오더라도 일단 가뭄 쪽으로 저희가 걱정할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한 번만 더 지방 보겠습니다. 예, 지방 혹시 또 다른 분 질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 켜고. 네, 수도권 기상청의 아시아 투데이 김주홍 기자입니다. 올여름 열대야가 얼마 정도, 며칠 정도 지속될 것인지 그 전망에 대해서 좀 발표해 주십시오. 열대야 일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전망은 안 했고요. 다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과거에 비해서 열대야 일수가 좀 늘어나는 경향은 보이고 있지만은 일단 저희 기온 전망으로 보시면 8월 달에 평년보다 좀 기온이 이제 본격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들게 되는 8월 시기에 평년보다 기온이 좀 높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상기후 정보를 통해서 좀 발표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청에서 질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네, 연합뉴스 TV의 김재훈입니다. 그 최근 연년간 여름철을 보면 그 남쪽보다는 북쪽에서의 어떤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에는 중국에서 열파가 발생했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에 전형적인 장마 패턴이 아닌 대륙성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대륙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발생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북쪽의 감시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대륙의 부분의 기압능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인도양의 지금 대류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인도양의 SST와 대류 활동이 동아시아 몬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 여름철 전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티벳 쪽의 어떤 기후감시 요소들 혹은 몽골 쪽의 기후감시 요소들
좀 참조를 하긴 했는데요. 특별히 지금 사실 그 엘니뇨 자체가 지금 중립 상태를 보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후 감시 요소들이 평년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는 요인들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언급은 특별히 안 했고요. 다만 아까 잠깐 기온 말씀드릴 때 언급했던 것처럼 그 만주 쪽이나 중국 내륙 쪽에서 일단 토양수, 눈 덮임 이런 것들이 조금 평년보다 많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여름철에 기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는 걸로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어떤 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좀 북쪽으로 많이 올라왔고 또 어떤 해는 평년 수준을 보이면서도 우리나라 쪽에 굉장히 기온이 높았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역학 모델의 결과들 혹은 여러 가지 통계 모델 결과들로 분석했을 때 중국 쪽에서 작년과 같이 이렇게 열파 형태로 뻗어나오는 폭염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달에 일시적으로 좀 우리나라 쪽에 고기압성 그 아노말리가 좀 발달을 해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8월 기온이 좀 높아질 가능성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마철에도 북태평양 고기압과 그다음에 중국 내륙 쪽에서 강하게 발달한 열적 기단 사이에서 이제 장마가 발생해서 굉장히 집중호우 형태로 왔었는데요. 올해는 그럴 가능성은 좀 적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10년 평균 기온과 기후가 보통 기온이 일단 6월 10월 8월 달 계속 올라오고 있고 특히 6월에 이제 진가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특별한 이유가 유효하고 올해도 어떤 그런 6월에 기온이 올라가는 경향이 유지될 걸로 보십니까? 경향성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자료를 분석했을 때 6월 그리고 5월도 마찬가지였고요. 월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성이 보이는 달들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월달 예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경향성을 반영을 했고요. 다만 이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다고 예보를 한 근거는 일단 경향성을 반영을 했지만 또 저희가 또 분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통계적인 결과들을 통해서 좀 우리나라의 기온이 높지는 않겠다라는 결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일단 예보를 생산했습니다. MBN 이상호 기자나 요즘에 장마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급을 좀 안 하셨잖아요. 예.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한 게,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한 게 장마가 언제 시작할지 대강 아는 거니까 작년과 비교해요 한번 전망해 보시면 작년보다 단계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될 것으로 보시는지 이 정도 전망을 들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시청자들은 사실 30년 통계를 뜻하는 평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기 쉽지가 않으니까 예.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여름 기온이랑 강수량이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시는지 그런 기준을 한번 좀 장마철 작년 같은 경우는 장마가 평년보다 늦게 시작했고요. 늦게 끝났습니다. 7월까지 넘어가진 않았지만 6월 말 거의 끝자락에 이제 장마가 시작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장마 시종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일단 장마철의 환경 자체가 평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장마도 6월 하순 중에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기온이 6월달에 평년보다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장마철 강수 같은 경우는 장마전선이 주로 중부지방에 위치하면서 중부지방의 강수량이 굉장히 많았고요. 반면에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들었던 남부지방은 굉장히 장마 강수가 적었던 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평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전망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장마철 강수량이 지역적인 편차를 크게 보이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름철 후반에 이제 장마가 끝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게 되는 그런 시기에 혹은 고기압 영향권 안에서 우리나라가 좀 지역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수 있는 시기에는 국지적으로 좀 지역적인 강수 편차가 많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방청에서 아까 소관청에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다른 지방청에서 질문이 있으면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리는 동안 본청에 또 다른 기자분들이나 질문 있으면 네, 그러면 지방청 없는 걸로 하고 YTN 당연히 기후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폭염을 기록적인 폭염은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전공에서 보면은 2월부터 사실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좀 늦게 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부분은 좀 느낌이 있고 그러면 우리 덥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려는 시작부터 좀 더울거 주시는지 상황을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6월 같은 경우는 저희 1개월 전망을 좀 참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주별로 이제 저희가 평년보다 좀 기온이 높을 걸로 보는 주도 있고요. 장마가 시작할 걸로 예상되는 6월 하순 전에 그러니까 저희 좀 전에 말씀하신 6월 달 기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표하고 있는 1개월 전망에 좀 더 자세하게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셨던 부분들이 어떤 내용이었죠? 일단 6월부터 기온을 높게 보셨으니까 예, 예. 장마 시작되면 이제 하순부터는 그렇지 않겠지만 초반, 중반 덥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예, 일단 뭐 여름철이니까요. 그리고 6월 달 같은 경우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좀 높은 수준으로 일단 좀 기온의 변동성은 지금 보시면 3월 달에 좀 저희가 많이 더웠고 그다음에 4월, 5월에 좀 주기적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날들 그리고 높은 날들이 좀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6월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형태로 기온이 높은 기간 그리고 또 남서쪽에서 상승 한기의 영향을 받을 때는 좀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기간 그런 것들이 좀 교대로 나타나는 현상 그런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같은 경우는 좀 마찬가지로 기온의 편차가 좀 클 것 같은데요. 일단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을 것으로 그렇게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SBS 정부기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에는 중국 대륙 쪽에 의해서 좀 여름철 날씨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쪽에 기후 감시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그동안 설명이 된 적이 없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만주 쪽의 수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고 있는지 또 기후 감시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후 감시 요소는 계절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멀게는
그 유럽 쪽에 눈이 얼마나 덮여 있는지에 대한 요소도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깝게는 티베트 쪽의 눈덮임, 이런 것들이 티베트 고기압의 발달에 좀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 쪽에 강수나 기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티베트 쪽 눈덮임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중국 내륙의 혹은 만주 지역의 눈덮임, 토양 수분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대류가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 구름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감시를 하고 있고요. 동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해수면 온도라든가 아니면 뭐 여름철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수 있지만 이제 북극 해빙이 점차 녹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지역에서 북극 해빙이 얼마나 녹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북극 해빙 같은 경우는 3월에 좀 피크를 치고 지금 이제 녹고 있는 시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베링해 쪽, 우리나라 동쪽의 베링해 쪽에 좀 평년보다 많이 녹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난주에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올라와서 직선 폭우가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예. 직선 폭우가 심해져진 것으로 이제 설명을 들었었는데 올 여름 전망을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좀 올라오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수량은 작년과 비슷하더라도 직선 폭우가 더 심해질 것은 아닌지. 그다음에 8월에 지역적 강수 편차가 심한 것이라는 게 작년과 비교해서 그렇지 않나요? 8월에 아까 지역적 강수 편차가 심해질 거라고. 예. 작년과 비교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좀 사실 일반론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월, 7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장마철 강수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는 조금 일반적인 장마 패턴에서 많이 벗어났지만 보통 전국적인 강수 형태로 좀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여름철 후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강수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다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것이 이제 뭐 작년이나 최근에 평년에 비교해서 좀 더 많이 크겠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저희가 여름철 전반 그림을 보시면 굳이 이렇게 평년에서 조금 벗어나게 그려놓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평년 수준이다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철 후반에는 평년보다는 조금 일본 쪽으로 이렇게 북동 쪽으로 치우쳐서 발달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8월달 예보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태풍은 혹시 말씀? 기후적으로 태풍의 그 이동 진로라든지 그 개수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로 배경이 되는 기압계 패턴을 많이 보는데요. 기압계 패턴을 말씀드렸듯이 엘니뇨의 중립 상태 정도에 되는 패턴을 두고 산정을 할 경우에 기후적으로 우리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또 지배하는 이전 6월 그리고 또 빠져나가는 그 단계, 그래서 8월 말이나 9월 이쯤이 굳이 영향을 준다고 그러면 그 정도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기후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사례들을 보면은
기후적인 그 사례들을 떠나서 그때 상황에 맞게 그 진출해서 올라오는 양 태풍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의는 또 별도로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방청 또 지혜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어떻습니까? 없으면은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지방청 혹시? 네, 지방청 혹시 본청의 마지막으로 한 분이 있으면 끝내는 거라고 없으면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 두 번째로 호흡속도 발표 기준에 대해서 기준 개선에 대해서 내부전 측과 정관영 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외부정책과장입니다. 정관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간략하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상청에서 호우특보 발표 기준 개선에 대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었고, 올해 6월 1일 처음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시점에서 이 좋은 자리를 빌어서 좀 그 호우특보가 어떻게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배경은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들어서 그 시간당의 이 강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한 어떤 이 양상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 특히 2017년 7월이나 9월에 이 강한 강도, 시간당 80, 90mm 이상의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현재 추세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예특보의 체계, 이런 체계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첫 번째가 국지성 호우의 특성에 맞는 특보 체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배경이 되겠고요. 자, 그럼 국지성 호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때 두 가지가 다 고려가 될 수 있겠죠. 자연현상에 관련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의 변화나 그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호우특보의 발표 기준에 대한 그 변경을 작년에 추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좀 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호우특보가 첫 번째로 제정이 된 것이 1964년에 개정이 돼서 그때 강수량이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크게 한번 개정이 된 것은 71년도 12시간, 24시간에 80, 150mm.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강수량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물론 2004년에는 24시간을 12시간을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80mm, 150mm가 계속 주의보 경보로 유지가 되다가, 가장 크게 개정이 된 것이 2011년 6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역시 6시간 간격으로 줄이는 것, 다시 말하면 국제성 집중호우에 단시간에 내리는 비를 6시간 강수량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그리고 많은 비에 대한 그 강수량을 12시간으로 해서 2011년에 개정된 것이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각 나라의 여러 가지 호우 특성에 맞게 기준을 다 바꾸는데, 특이한 것은 일본 같은 경우가 작년이 되겠죠. 작년에 그 주의보 경보를 단순한 강수량에서 표면 오량 지수, 산사태나 아니면은 뭐 침수나 이런 걸 대응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 특이하지만, 다른 모든 나라들이 강수량을 중심으로 해서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후반기에 관련 정책 연구 용역을 수행을 했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유관부서하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특히 행안부 쪽하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거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호우특보 발표의 기준에 관련되는 우리가 포럼을 국회 포럼을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또 했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 기상청 내부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관도 이제 새로운 특보 기준에 맞춰서 훈련도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외부와 내부를 종합적으로 작년에 좀 많이 준비했고, 올 초에는 소통에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새로운 호우특보 발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 가장 우리가 심혈을 기울였던 게 바로 이거죠. 호우와 이 강우 강도의 연계성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 작업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호우에 대해서 가장 연계성이 높은, 피해가 가장 연계성이 높은 것이 3시간에 60mm, 그 다음에 6시간에 한 70mm, 과거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내서 우리가 호우 피해가
호우 피해와 가장 상관성이 높고 우리의 대응 수준과 우리의 기술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이와 같이 호우특보 발표 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6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6시간에 70mm, 이것은 이제 그 짧은 시간에 대응하는 그 호우겠죠. 그 다음 12시간에 110mm는 대우의 개념에 해당되는 호우주의보, 현행의 호우주의보의 기준을 3시간에 60mm로 바꾸고요. 호우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6시간에 110mm를 3시간에 90mm로 해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호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대우의 개념은 기존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 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역시 기대 효과는 그렇습니다. 뭐 주의보와 경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1시간에 30mm 이상이 이제 포함하는 비율, 그리고 1시간에 50mm 이상이 포함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높아져 우리가 집중호우에 대응하는 데 기대의 효과가 있겠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그 사실 예보관들에게는 굉장히 터프한 작업이죠. 3시간에 60mm의 호우주의보를 내려고 하면 지금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분석을 해서 빠르게 그 특보를 발표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저희가 준비해왔던 대로 6월 1일부터는 호우특보 발표 기준에 관련돼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특보를 발표를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